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유엔 에이즈 계획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HIV 신규 감염자 수는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정부가 시행하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수는 3배 늘어난 데 비해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치료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사회적인 노력과 또 HIV 감염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국가 차원의 올바른 HIV 감염 관리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과 김성남 연구사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간염병센터의 진범식 센터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홍희윤 에이즈 상담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오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HIV 감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 논의에 앞서서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흔히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에이즈에 걸리는 걸로들 알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둘을 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센터장님. 네,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이제 관장하는 세포를 공격을 해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서 여러 가지 감염이나 암 같은 게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없던 시기에는 HIV 감염이 되면은 모두들 이제 에이즈로 진행을 했지만 현재는 조기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게 되면은 에이즈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HIV 감염과 에이즈는 다른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HIV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에이즈로 가기 전에 어떤 증상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HIV 감염과 에이즈 각각 증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HIV에 감염되게 되면 초기에 한 절반 정도가 발열이나 발진, 임파선 비대 이런 이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급성 감염 증상이라고 합니다. 급성 감염 증상은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만 경험하는데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급성 감염기에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이제 그 증상이 소실이 되고 증상이 없어지는 무증상기가 평균 7에서 10년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도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에이즈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기의 감염이나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성 감염 증상기에만 일부 증상이 나타날 뿐 또 증상이 없이 긴 기간을 그냥 감염 상태로 있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대부분이 무증상기로 장기간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발병률을 좀 비교해서 알려주셨으면 해요. 연구사님. 2015년 말 기준으로 유엔 에이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생존 감염인이 3,670만 명입니다. 이 중에 1,700만 명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중인데요. 2016년 6월 기준으로는 1,82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라는 건 이제 신규 감염인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15년 기준으로 210만 명 대비 2010년 해서 2010년에 220만 명 이후에 6%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증가한다고 계속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동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선진국 위주로는 약간 좀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무상 보급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수직 감염이나 이런 그 신규 감염이 이제 감소한 거고요. 전체 선진국들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구체적인 발병률을 좀 살펴볼게요. 홍 간호사께서는 현장에서는 그 에이즈 환자 직접 많이들 만나고 계신데요. HIV 감염인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는 30, 40대, 50대 그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10대에서도 이제 신규 감염인 발생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별로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로 이제 90% 이상이 이제 남성이고요. 예, 남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네. 이제 연구사 선생님께서 더 잘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여자보다는 이제 남성 감염인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 연령대가 이제 20대부터라고 하지만 10대로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상담사 프로그램이든 캠페인 프로그램이든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사춘기라든지 10대 청소년이나 좀 더 연령대가 어려지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타겟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사실 초기에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성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런 동성애자도 아닌데 내가 왜 걸리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담했던 환자들 주로 어떤 그 경로로 감염이 되었던가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주시기로는 이제 4가지 감염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거의 이제 성관계로 인한, 감염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1순위는. 네. 그 외에 또 정확한 에이즈 감염 경로, 센터장님이 좀 부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제 HIV는 성접촉 같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접촉의 비율이 거의 100%를 차지할 정도고요.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약물 남용자가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주사 약물 남용자 이제 사이에서도 이제 오염된 바늘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로도 이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산전 관리 같은 게 좀 잘 안 되면서 수직 감염 사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성접촉에 의한 전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된 건 보고된 사례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효과적인 HIV 감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HIV 감염 관리 방안 모색을 크게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염인의 치료와 관리 방안, 또 두 번째는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HIV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IV 감염인의 치료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면 항상 그렇듯이 에이즈 역시 초기에는 그 공포가 굉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좀 심해서 에이즈가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에이즈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에이즈의 치료 방법의 변화, 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선생님? 네, HIV가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는 HIV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이제 그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감염이나 기회 암이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는 데 이제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면역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처음 에이즈가 알게 된 초기에는 진단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대부분 다 사망하는 경과를 취했고요. 2000년대 이제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25세에서 44세 젊은 성인이 사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990년도 후반부터 저희가 3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이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발전이 되면서 그런 면역 기능 저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치료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복용 방법을 이제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약제가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 되는 약들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면역 기능 저하 관련된 문제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도 이제 처음에 이제 내원할 때 너무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동반 질환이 많은 상태로 기회 감염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HIV 치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백신 개발과 완치입니다. 그렇지만 HIV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단기간에도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규 감염인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약제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 약을 복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를 지연하는 정책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진단된 감염인한테 약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면역 기능 저하와 관계없이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증 같은 대사합병증이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기에 약을 복용하는 게 감염인의 장기 생존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도움을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감염인이 약제를 복용해서 혈액에서 체내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이 억제가 되면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인 자신의 건강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적인 WHO에서도 모든 감염인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HIV 감염인과 H 환자 치료는 각기 좀 다른 건가요? HIV 감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서 에이즈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에서도 HIV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에이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나타나면은 그 질환은 그 질환 자체로 치료를 해주는 게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완치는 아니지만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으로 얼마든지 좀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생존 감염인 수와 감염인의 기대 수명 역시 좀 증가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구사님? 네, 지금 1985년에 우리나라 국내 첫 감염인으로 보고되신 분이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약을 잘 복용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처럼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치료비 지원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국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9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반반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 환자들 입장에서 좀 다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복약 과정에서 실제 환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님? 약을 먹고 이제 처음에 약이 잘 적응이 안 되시는 부분, 예, 약을 먹고 처음에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위 장관 장애가 있다든지 뭐 불안, 우울, 이제 이 질환에 대한 그런 편견과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 우울을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편히 먹을 수도 없는 거네요. 이게 무슨 약이다라고. 혹시나 이제 이 약을 먹는다는 게 내 질환이 있다는 게 들키는 건 아닐지 이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 질환이 이제 차별에 의한 뭐 낙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거에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질환이
아직까지는 완치약이 없고, 네. 예. 계속 관리해야 하는 아직까지는 거니까. 더 오래 관리를 해야 돼. 이제 만성 질환으로 돼 있지만 내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예, 그걸 머릿속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예, 관리하는 꾸준하게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네네.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5년간 정부가 시행하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사업 대상자 수는 3배 늘어난 데 비해서 지원액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 의원님,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예. 뭐 국회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이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도 보면은 이제 체계적인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또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부족했던 거 솔직히 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관계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해서 정말 새로운 좀 적극적인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한번 같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사업, 조금 진료비 지원 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는지. 네,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 HIV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암이나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90% 정도 이제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HIV나 결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 크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없는데요. 또 HIV 이외의 다른 질환도 사실 뭐 희귀 난치성 질환은 HIV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소수의 환자들에 있는 병들은 이제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더 힘들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HIV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 자체를 보면 이제 당뇨보다는 이 질환이 훨씬 더 이제 덜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최근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비감염인과 평균 수명 차이가 불과 3, 4년에 이제 이르지 3, 4년밖에 안 될 정도로 질환 자체는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감염되는 게 더 문제인데 지금 30대에 감염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평균 여명이 30년, 40년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이제 감염인들이 이제 급성기 질환인 치료가 끝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전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뭐 다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 또 이제 의료진들이 그런 걸 이제 선뜻 수용하지 못하면은 전원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의학적인 측면도 아직 해결이 될 부분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속된 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질환에 대한 어떤 이제 편견이나 낙인 같은 것들이 요소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그런 편견 부분은 환자 입장에서도 뭐 의료진 입장에서도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과거와 달리 단순 생존뿐만 아니라 환자의 뭐 삶의 질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 같은 건 없을까요, 연구자님?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아. 말씀드리면 네네.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민간경상 보조 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간병 지원이라든지 재가 지원, 쉼터 운영 이런 그런 HIV 감염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그 노숙인 감염인 분들, 네. 또 재소자 분들 대상으로도 지원을 일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계시다. 자, 정부의 에이즈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송 의원님, 좀 긍정적인 면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같이 이제 그 국민들과 함께 이제 그 에이즈의 날도 우리 같이 하고 또 그 캠페인 또 예방 주간도 운영해서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현재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양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뭐 나름대로 좀 많은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문 요양병원이 좀 부족한다든가 네. 또 이런 그 전문 또 이런 치료 이런 전문가들의 그런 양성 지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우리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요양병원이나 뭐 전문 치료사 양성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환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환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감염관리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사님? 환자들하고 네, 얘기하면서. 예, 이제 질환이 처음에 이제 신규 감염이 발생돼서 오시면은 이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약만 잘 드시고 평소에 관리 잘 하시면은 예, 이것 때문에 사망하실 염려는 전혀 없으시다. 뭐 이렇게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네. 드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편견과 차별, 잘못된 오해로 인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정보들을 많이 수정해 드리면은 이제 불안 우울은 많이 감소하시고 이제 복약도 그거에 따라서 수능도가 치료 수능도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치료도 잘 받게 되는데 이제 질환 자체는 이제 만성 질환화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질환을 내가 잘만 관리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게 되는데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만성 질환이라 보니까 이제 기대 여명도 길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양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장기로 재원하실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집에서도 솔직히 요양을 할 수 있는 뭐 간병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아주 열악하신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이 좀 대다수이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요양도 하시면서 재활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송 의원님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좀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어떤 시설적인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치료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센터장님? 네, 그 전문 요양기관을 이제 설립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수요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전문 요양기관은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약간 딜레마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조절하고 사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데, 또 이제 뭐 이런 특정한 부분에 가면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별도의 이제 뭐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을 느끼게 되니까 또 그런 네. 순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 분들은 또 이제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을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혹시 부분도 드러날까 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지 아니면 이제 현재 있는 요양기관에서 이제 좀 받아들여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요양기관에 환자분이 갈 정도가 되면 급성기 치료가 다 끝나고 뭐 결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염력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이제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이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다른 환자나 보호자분들 또는 이제 약간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런 의료진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계나 의료계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요. 정부 입장, 연구사님. 우리나라는 워낙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네. 차별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전문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에서 또 말씀하셨듯이 이 전문 요양병원에는 어떤 낙인이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병원이 설립되기까지 어떤 인비 현상도 저희가 간과할 네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문 요양보다는 일반 요양병원에 이분들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실무협의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이나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감염인들이 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해드리고요. 거기 또 병원에 대해서는 감염 관리비를 뭐 소정이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환자들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인식 개선이 말씀하셨고요. 가장. 예.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안 된다, 에이즈 환자라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같이 이분들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그래서 같이 그 요양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에이즈 환자 생존자 수는 1,502명이었지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9,773명입니다. 즉 치료와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지 말지 그거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나 뭐 다른 전문 기관에서는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제 검사받거나 치료받을 수 있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뭐 그분들을 뭐 찾아내서 뭐 네. 진료를 이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단 받은 분들 말고 감염이 돼 있지만 진단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이제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은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있는 이제 장벽을 제거하고 또 이제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좀 궁극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큰일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좀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좀 병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송 의원님, 어떤 것들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뭐 또 뒤에서도 논의도 하시겠지만 인식의 전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회적으로 그런 감염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이런 그 에이즈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달리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네. 보면은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이건 뭐 성문란에 의한 것이다, 또 불치병이다, 좀 다소 이렇게 좀
이런 편견도 좀 있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네. 그런 그 인식이 막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좀 은폐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화되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또 가능성을 또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네네. 어찌됐든 요즘은 그래도 이제 당초에 우리 처음 발병할 당시 80년대 그 초반 중반에 그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정말 에이즈 하면은 불치병으로서 정말 공포의 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완치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뭐 특별한 이런 상황 외에는 이렇게 또 일반적인 전염이 아닌 그런 질병이라는 거를 좀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서 서로 이제 그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에 응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그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성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향후 계획은 없는지 연구사님 좀 얘기해 주시죠.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어떤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을 계속 지원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치료가 곧 예방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 사업, 지금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전국의 20개 의료기관에서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일해주고 계셔서 네. 지금 환자들의 복약 수능도나 이런 어떤 그 상담 지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담 사업도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치료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HIV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예방이 HIV 확산을 해결하는 좀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HIV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앞서 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를 통해서 조기 감염 사실을 확인하면 보다 빠른 치료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 적극적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병이 진행된 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간호사님, 환자들 보면 어떤가요? 자기가 직접 막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아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와서 검사 받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고 있으신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의료기관 쪽에 있고, 근데 주로 많이 그분들이 가시는 친숙하게 그래도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식이 조금 앞서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워드 오브 마우스처럼 이제 친구 이렇게 말로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다시 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그 한국 에이즈 퇴치 연맹 이런 곳에서 검사를 여러 군데서 지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서 하시는데, 반면에 이제 이 질환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서 검사 받는 것 자체,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 심지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전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약간 되게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와서 검사도 받지만 아무래도 아직 그런 편견,
그런 사람들이 보는 선입견 때문에 아이들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쉽게 신속 검사를 쉽게 사서 자신이 직접 네, 살 수 구입해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먼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간편하게 구입해서 나 혹시 의심되니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키트를 사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모든 보건소에서 다 모든 되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고, 네네.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한 30% 이상의 보건소에서 신속 검사를 도입해서 신속 검사라는 건 얼마나 신속 걸리는 검사는 건가요? 20분 만에 가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음. 선별 검사와 확인 검사가 이제 2단계로 나눠지긴 한데, 이제 선별 검사에 포함돼서 만약에 신속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의료기관에 다시 방문하셔서 확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 검진에 대해 자가 검사 키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 자가 검진 키트가 약국이나 온라인 판매가 시판이 되면서 본인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검사를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그 값이 저렴하진 않지만 비용이 네. 어느 정도 드나요? 시가로 이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임신 테스트기처럼 그냥 약국에서 소변 판매되니까.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한 20분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타액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가 검사에서 타액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그럼 침 같은 걸로 네,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조기 진단을 위해서 이제 그 신속 검사, 그러니까 재방문이 필요 없는 신속 검사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익명 검사, 이제 검사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본인이 질병이 타인한테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가 검사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군한테 얼마나 더 잘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은 또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진단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판되어 있는 어떤 키트도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럼 보건소를 가도 그 키트로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속 검사를 도입한 보건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보건소가 있어서 보건소에 따라 좀 차이가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HIV 감염 증상이 좀 잘 없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검진을 받으라고 좀 권유를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요. 어떤 경우에 검사 좀 받아봐라고 해야 할까요? 네, 주로 이제 아까 이제 주로 신규 감염인 발생이 주로 이제 남성이 이제 90% 네네.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관계를 가지셨다든지, 혹은 이제 동성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실제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언제 가서 검사 받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익명으로 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한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익명 검사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또 바로 검사도 된다.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나 그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생활로 인한 그 감염 경로가 가장 높다 보니까 고위험 성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많이 또 권유를 해주시는군요. 근데 좀 궁금한 건 고위험군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센터장님, 어느 정도 주기로 받으라고 권장을 해주시는지.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인구 집단에서 그런 이제 질병의 유병률이나 어떤 이제 종류의 고위험군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거에 딱 명확하게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 이건 HIV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도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과 성접촉을 했을 때는
뭐 성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뭐 크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그런 위험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조기 검진 얘기는 뭐 이쯤 하고요. 이번엔 예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HIV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이 예방 정책이 인권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의원님? 예방 정책과 인권?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아까 드린 대로 일단 에이즈 감염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성문란 행위자다, 또 불치병의 소유자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편견이 아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가 그런 재단자다 이렇게 알려졌을 경우에 또 본인의 사회생활에 상당히 막대한 타격이 있고, 예, 또 어쩌면 사람들이 또 기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정보, 그런 뭐 진료 정보라든가 관계되는 거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될 거고, 네. 또 이런 철저하게 정보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권 문제에 저촉되지 않게 어떤 예방 정책을 잘 하기 위해 그럼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어떤 접근을 해야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예방 정책을 잘 펼 수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단을 받고 나서 내가 올바르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시고 네. 혹시나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거부당하지 않을까, 예, 그런 다양한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불안이 너무 높고 우울이 너무 높고 그걸로 인한 다른 2차적인 다른 증상들로 연결돼서 다른 의료를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질환에 대한 그분들 그 인구 집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범국민적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학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출 전 예방요법 진료 지침을 공개하는 등 이 구체적인 예방약 도입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센터장님. 네, 노출 전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치료제로 과거에 사용하던 약을 비감염이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약제를 복용하게 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뭐 ABC라고 해서 뭐 앱스티넌스 금욕, 그다음에 비 페이스풀, 그다음에 이제 콘돔 유스 이런 방식을 이제 추천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 세 가지 다 이제 옳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강조해서 이제 저희가 HIV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진단을 받거나 그런 노력을 이제 잘 못하기 때문에 제한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as prevention, 치료가 그 예방이다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된 모든 감염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졌고요. 그 치료 약물을 예방의 개념으로 이제 도입하면서 그게 더 확대된 게 이제 예방 목적의 투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감염인인 경우에 이제 감염되지 않은 상대 배우자가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전파 위험을 이제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게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위험군에서도 이제 약제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했을 때 감염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예방적인 효과도 갖는다. 네,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예방약을 복용할 경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증식해서 몸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 에이즈 고위험군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보급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좀 소극적인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눈에 띄는데 이 항바이러스제 어떤 건지 활용했을 때 의료계의 뭐 기대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약인가요, 우선? 네,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몇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뭐 기전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이제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방적 목적의 치료가 이제 그 서구에서도 도입이 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일단 이제 생소한 개념일 수도. 물론 저희가 이제 말라리아 예방 같은 건 과거부터 많이 써왔지만 대개는 말라리아 예방에 단기간 이제 사용하는 건데 HIV에 관련된 이제 위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한테 약을 쓰는 것에 대한 또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뭐 안전한 성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예방약을 복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치료할 때 3가지의 약제를 같이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핵도 마찬가지지만 HIV 같은 경우에도 1가지나 2가지 약제만 쓰게 되면 단기간에 내성이 이제 그 획득이 돼서 그 치료제를 더 이상 못 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HIV는 3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부작용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의 치료제는 현재 이제 2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나 우려도 있었지만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감염균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라나 연구를 통해서 많이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 그 예방적 치료를 물론 예방적 치료가 뭐 절대적으로 완전한 방법이나 그런 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이제 새로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뿐 아니라 예방까지 가능한 이 항바이러스제를 활용한 어떤 예방 정책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과적인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질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HIV 예방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이런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렇게 또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국가적인 그런 지원 방안은 좀 마련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비용이 좀 다소 이렇게 뭐 비용 대비 편익이 좀 낮다 이런 이유로 이게 무시돼서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잠재적인 어떤 이런 확산성이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노출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 그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 정책이 뭐 비용이 들겠지만 좀 적극적인 그럼요. 필요성은 공감하신다. 그래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걸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네네. 트렌드인데, 지금 이제 비용 부분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돼서 비용 부담이 많이 적으신데, 아직까지는 예방약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비용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일 경우엔 보험 혜택이 되고 네. 예방일 때는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PREP라고 하죠. 그러니까 HIV 노출 전 예방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지금 정책 연구 용역 사업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한 에이즈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국내에 도입하려고
지금 실행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급여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이게 치료 목적이면은 이게 조금 훨씬 수월할 텐데 예방 목적이라서 지금 복지부에서는 약간 좀 조금 어떻게 미온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이게 이슈화되거나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 요거는 급여화되기가 힘들다고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정책 연구 용역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걸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방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환자가 줄 것이고 그럼 환자의 치료비 비중이 줄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전 예방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현황이 지금 약간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예방요법의 국내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논의 내내 에이즈에 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얘기가 계속 언급됐는데요. 실제 환자들과 상담에서 이런 내용 많이 있죠, 간호사님? 네, 뭐 실제로 지금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내에 이제 직장 내 검진에서 혹시나 요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죠라든지 예, 들어가 있는지 미리 좀 확인 좀 먼저 해주실 수 결과지에 없는지 나올까봐? 예, 결과지에. 근데 만약 혹시나 이제 요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예, 혈액 예, 검사에서 에이즈 검사를 할까봐. 네, 네, 네. 그러니까 환자 본인한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지하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본인한테 고지하지 않고 나서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검사는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의사 표현을 혹시 하더라도 혹시 그러니까 검사 명칭은 있고 결과만 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본인이 그 감염됐다라는 노출이다.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가 계속 연결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고 또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제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누나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가족에게 어떤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이신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제 피부양자라고 해서 이제 부모나 형이나 누나의 이제 피부양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데, 예, 연말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내가, 이 병원 다니고 있고, 이과에 다니고 있고, 이 약을 먹는다는 게, 누나나 부모님한테, 예,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걱정이고 내 고민인 병이 것 드러날 같습니다.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걱정하고 네. 염려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실제로 그런 루트로 노출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노출된 사례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요? 네, 없었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약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약을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신 분인 거죠. 어떤 분은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은, 그 약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제 병원 약봉지 자체도 너무 싫으셔가지고 그 약 거기 자체도 써 있는 게 아닌데 질병명이? 네네 전혀 써 있지도 않은데 이제 과라든지 이름은 써 있으니까 그 약 포장 자체를 다시 해가시는 환자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병원명 써 있는 것 자체라든지 아니면 약 이름이 써 있는 것 자체를 노출로 연결시켜서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 다시 새로운 무슨 필박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저희 상담실에 내담하셔가지고 약을 다시 재포장을 칵테일 요법이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약을 뭐 3-4알 정도 2-3알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알이니까 그나마 네. 예, 그런 것도 조금 많이 간편해진 상황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예, 그런.
거를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성질환처럼 관리해야 하니 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시켜 주시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만성질환처럼 네, 돼 있지만 약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되 이제 95% 이상 복약 수능도를 꼭 유지해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뭐 한 알씩 이런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이면은 솔직히 어떤 특정한 약을 매일같이 챙겨 먹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먹다 보면은 약맛이 뭐 쓰다든지 뭐 어떤 표현을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구역질이 난다든지 거부감이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 수능도에 있어서 95% 이상은 꼭 복용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또 가장 이 약을 통해서 내 질병이 드러나는 부분을 가장 또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자, 이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환자들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정부 역시 이런 에이즈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아, 네네. 그 주간에 저희가 검사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같이 캠페인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에이즈 광고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고등학생까지 또 이 광고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그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시행 후에 뭐 성과는 어떤지 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었나요? 저희 어떤 교수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희는 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 민간단체 사업도 활용하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하는 홍보 사업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 에이즈 바로 알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질병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정부가 소극적인 예방책만 펼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송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비용 문제가 결국은 적극적인 대책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더 인식을 좀 심각하게 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에이즈에 관한 이런 우리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 80년대 처음 이제 에이즈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만 정말 온 국민이 공포에 떨 정도로 네. 심각했는데 어느 정도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많이 이슈에서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는 거의 이제 극복 단계인가 보다 했더니 이번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아직도 상당히 이게 또 계속 그 환자 발병이 이어지고 또 잠재적으로 또 계속 확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구나, 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 여건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홍보를 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가 확산은 막아야 되고 또 기존의 감염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아까 또 예방을 위한 또 이런 급여 문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오늘 좀 어쩌면 새롭게 또 문제로 좀 오늘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또 별도의 전문적인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좀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극적인 또 지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의료계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사회적인 편견, 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강화돼야 할까요? 센터장님. 네, 일단 이 HIV가 이렇게 이제 편견이나 낙인이 이제 오게 되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성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된다는 점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뭐 성적 소수자 그룹에서 좀 많이 발병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더 이제 그게 더 강화되고 이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뭐 지금 일반인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뭐 인터넷 기사나 뭐 댓글 같은 걸 봐도 이제 이 병이 뭐 죽는 병이 아니고 뭐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건 모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무지의 이제 단계는 조금 이제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는 이제 그런 무지나 어떤 의학적인 제한으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런 뭐 편견이나 낙인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비용 문제는 뭐 유병률이나 아니면 치료제 비용 비용 효과를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병이고 단기간 내에 완치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인이 이제 발생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년, 40년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또 이제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이제 추가적인 감염인을 막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좀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님.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제 환경적으로 많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정책적으로나 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쪽 HIV 검사 받는 아니면 확진받은 그 환자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일반 국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근데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WHO에서는 이제 완화의료 대상에 암성 질환, 비암성 질환, HIV, AIDS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완화의료에 이제 HIV, AIDS 환자도 네. 이제 포함시킨다는. 호스피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이죠. 법이 개정되면서 그 환자 질병군에 에이즈 환자들도 포함이 돼서 포함이 되었나요?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입원을 해서 이제 요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국립이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고 취약계층들이 많이 그런, 장기 와상 환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임상이나 의료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금 상황이고, 많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할지.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암에 국한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 비암성 질환을 해서 이제 말기 이제 폐질환, 이제 말기 간질환, 그다음에 이제 HIV, AIDS가 그 대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좀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완화 의료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이제 보존적으로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웰다잉이랄까 이런 것을 접근하는 측면인데 사실 HIV도 이제
과거에는 적절한 치료가 없을 때는 상당수가 이제 그런 완화 의료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HIV가 정말 그렇게 뭐 호스피스에 해당하는 질환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IV는 현재로서는 질병 자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분명 이제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그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이런 부분과 같이 완화 의료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또 이것들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완화 의료 대상들과 같이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다른 과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른 환자분들이나 다른 가족들, 보호자들 이런 분들과 이제 함께 같이 이제 치료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단은 이제 더 이제 시급한 문제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 인식 개선이 또 선행되어야 한 부분이네요.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동에서, 같은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또 감염인 상담을 위한 인력 충원 부분,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상담사가 많이 있나요, 지금 군에?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 사업은 이제 저희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20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 민간단체들에서도 상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HIV 감염이 의심되지만 적극적으로 의료 환경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직 그게 뭐 전문가 선생님들에 의하면 한 4-5배 정도 현재 이제 통계로 발표된 수치에 한 4-5배 정도는 더 앞으로 감염자가 뭐 예상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루 빨리 진단을 받으셔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게 아마 이 프로그램의 저는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아직까지는 완치하기 없고 한 번 진단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담 프로그램이나 상담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 충원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전문 상담사에 대한? 저희가 이걸 이제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그 전국에 있는 감염인 분들을 다 커버하기는 조금 좀 예산 자체가 좀 적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이제 간호사분들 포함해서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27명 간호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이 지금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고,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계획은 가지고 네, 계신 거네요. 네. 요번에 대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보니까 그 복지와 보건 분야가 많은 그 인력이 필요로 하고 네. 너무 부족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전국적으로 뜨면은 이제 골고루 그런 인력도 배치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또 환자는 또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통계에도 보면 서울 지역에 약 36%의 환자들이 지금 몰려있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편제되어 있는데 또 그분들이 다 노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인력을 우리가 기존의 다른 행정 복지 전달 체계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이제 희귀질환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우리 국회 토론회에서 플랫폼 경제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요즘은 이제 굳이 환자들이 꼭 그 병원을 본인을 이렇게 노출시켜가면서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정말 그 전문가분들하고 화상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각종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예를 들면 증세에 관한 정보 또 그 증세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방법 아까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진단 방법 그리고 또 실제 그 뭐 키트 이런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요새는 뭐 검색해 보면 바로 이제 접근이 네네.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좀 더 양질의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면은 비용도 절감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또 이렇게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가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예방과 치료의 효과성을 그런 방식으로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학회 차원에서 어떨까요? HIV 감염 예방 관리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올해도 이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이제 감염인들의 어떤 어떤 스토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게시를 하고 또 이제 약간 후원금도 받고 이제 그런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들을 좀 해왔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예방 목적의 이제 치료제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약을 누가 처방할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처방할 것인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뭐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관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약의 처방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 추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이제 제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협력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잘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반씩 시간을 드릴게요. 우선은 진범식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HIV에 대한 뭐 지식이나 정보도 어느 정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치료 어떤 그런 접근도 많이 이제 발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감염인들한테 많이 다가가고 또 고위험군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의료진은 또 이제 다른 의료진들한테 좀 공감대를 넓혀가고 또 이제 환자분 단체나 이제 이런 거는 다른 환자분들 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인식을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은 저희가 어떤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홍희훈 간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막상 이제 의료 환경에서 벌어지는 그런 같은 의료인끼리의 그런 차별적인, 뭐 진료 거부라든지, 그 외에 뭐 가운을 입으신다든지, 뭐 특정한 시간에 뭐 진료를 보신다든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도 의료는 믿거라고 병원에 오시는 곳인데, 막상 이제 아시는 분들이 더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 환경 내에서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해명을 부연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신 있게 행동하고 좀 더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에 또 이제 자기가 생소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또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좀 이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접촉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 접근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진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왜냐하면 HIV 있는 분들이 꼭 HIV 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반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네.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경우에서 저희가 또 그리고 그 어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준비나 어떤 사후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작은 병원에서 HIV 감염에 대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좀 하고 노력을 그런 하고 차원에서 이제 했던 어떤 네. 행동들이었다. 네, 물론 이제 인식이나 그런 부분도 의료기관이나 다른 같은 의료인들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송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이 에이즈라는 질병은 이제 어쩌면은 그 이제 희귀 질병의 일종이고요. 좀 특수한 여건에 있는 고위험군에 또 이렇게 취약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약간 소외받는 분들,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특히 이런 취약한 이런 그 질병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 정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우리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또 사랑과 봉사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그 비용 편익 분석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사랑과 관심, 지원 다 같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연구사님.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HIV 유병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6월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2030년까지 HIV 유행을 종식하자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이고요. 특히 그 HIV 노출 전 예방요법 프랩에 대해서 어떤 그 연구 용역도 계속 추진하고 급여화 부분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HIV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 이런 거를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국가 차원의 올바른 HIV 감염 관리 대책을 모색해 봤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더 개선되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이제 잘 돌봐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나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HIV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안전하지 못한 관계를 통해서는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병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이제 하는 것들은 별로 타당하지가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분들이 타고난 재능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너무 생겨서 너무 심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분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IV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환자는 아닙니다. 단지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성질환과 같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고
건강관리, 즉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때 타인에게조차도 감염의 위험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건강을 가장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감염인들 뿐만 아니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비감염인들에게도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HIV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낙인을 찍는다든지 차별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기 위한 양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지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감염인들의 건강 상태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비감염인들, 즉 이런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별의식이라든지 낙인을 찍는 태도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파되는 방식은 무척 명확합니다. 책을 통해서 옮기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통해서 이분들과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너무 깊은 그런 편견, 너무 운율적인 그런 내용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렇게 환자로서 그대로 대우하는 것, 한 대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그대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염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HIV는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이 아닙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평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처음에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커다란 혼돈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한 시기를 지나서 그 병을 본인의 것으로 이해하고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 병의 경험은 여러분들 본인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자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 것으로 먼저 만드시고 또 극복하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고 이것을 사회 사람들, 다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 사실 때문에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를 잘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염 사실이 확인될까봐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치료를 제때 받고 또 제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병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빨리 진단받고 병원에 도움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우리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마음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그만 친절을 베푸는 거 아니면 오히려 그냥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막 인정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히 치료받고 또한 적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